전인생 팀장께서 끊임없이 이것은 세계사적 의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누차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일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적 의의 부분을 좀 더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결국은 또 이 세계 기록유산은 바로 현지 실사가 없습니다. 다른 문화유산이라든지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그 실사단이 와가지고 바로 현지를 보고 엄격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기록유산은 신청서에 기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신청서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정부인 문화재청이라든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이 보증이 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아주 말끔하게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5.18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단체가 있게 되는데 동학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데 반대 단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100년이 흘러갔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현대사물은 반대 단체가 또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영문 번역할 때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외국 분들이고 또 이 심사위원들이 주로 이 기록물 전공보다는 또 이 도서관 학자라든지 또는 고문서 중심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전달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살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아주 압축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 그 기록 등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5.18 그 민주화운동은 지금 35년 전에 그 10일간의 기록이고 동학농민혁명은 121년 전에 뭐 최소 1년 이상의 이제 기록이고 굳이 분류하자면 이 5.18은 시민혁명, 미완의 시민혁명이고 동학농민혁명은 또 미완의 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봉건 시대에서 해체되는 과정에서의 이제 농민혁명과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이 시민혁명 이런 연결성에서는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그 등재 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한국에서 등재된 이 기록 중에서는 가장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5.18 민주화운동이고 그러기에 이제 오늘 안종철 박사님 모시고 아주 귀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이제 그 등재를 위한 이제 굉장히 지난 과정에 이제 약간 그 리얼한 현대사고 그 생생한 이제 체험적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수집 과정, 자료 성격 또 이제 마지막으로 방점 찍으신 이제 어떻게 등재를 위한 아주 그 실질적인 방식에서는 이 세계사적 의의 외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영문 번역 그대로 쓸 수 있는 이제 기재 마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이 농민혁명 등재 과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일단 발표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발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조사연구부장님 이병규 박사님의 이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좀 지체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내용들 발표를 했고 실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 기록물로 등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실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딱히 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런 답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것은 그 여러 가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또는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고 하는 차원에서 현재적 측면에서 조금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환이 어떤 측면에서 있었으면 좋겠나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한 가지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3.1 운동이나 4.19나 이런 어떤 정신적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헌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 건립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어떤 노력과 또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그 뿌리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서부터 좀 찾아보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큰 방향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의 큰 방향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앞에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 그 헌법 전문에 나온 내용들의 가치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의 가치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등치된 또 상당히 내용적으로도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6쪽의 그 세계 기록유산 등재 과정과 추진 현황 하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현재 그 문제가 되는 또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기록유산 등재 과정을 보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매 2년마다 2건의 기록유산을 선정해서 유네스코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15년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해인데 2013년에 문화청에서 여러 공모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일정을 짜봤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기록물이 이전보다 상당히 많아지고 또 그 심사 과정이 여러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를 마감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11월까지 그 전에는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 기간이라든지 준비 과정이 좀 짧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신청서를 받아서 문화재청 내부에서 1차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의 과정은 그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세계유산 문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물의 경우에는 동산문화재 분과가 같이 연계해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문화재청이 부속 자료와 함께 2006년 3월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되고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심사 소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2017년 2월에 완료하고 2017년 6월 정도에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에 유네스코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77쪽의 표는 그런 내용들을 표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78쪽의 국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보면 표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몇 군데 나오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등재된 기록이고 현재 2015년에는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 KBS가 했던 이산가족 찾기 기록물이 심사 중이고 국학진흥원에 있는 유교 목판도 역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추진 기관 및 기록물을 보면 이제 재단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출범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에 그 동학교당이라고 있는데 그 동학교당에
동학 경전과 주로 이제 목판 형태로 된 동학 가사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록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국채보상운동 사업회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하고 있고 부산문화재단에서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전국 사찰 불교 목판, 그리고 4.19 기념사업 추진회에서 역시 4.19 혁명 기록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 보존회에서 진비록 필사본,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여기는 문화재청과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여기에 그 대만이라든지 필리핀, 중국 같이 국제적으로 연계해서 위안부 기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영양에서 음식 담임관 기록이 있고 최근에 들은 내용으로는 거제도의 포로수용소의 기록들도 역시 세계 기록유산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추진 전략의 추진 방향은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가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에 출범을 했고 여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 분야별 전문가들과 같이 학술대회 등을 개최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에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런 과정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15년도에 문화재청의 점정공동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해야 될 중점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2015년도에 목표를 두되 2017년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둬서 그러니까 2017년 문화재청에 초점을 둬서 준비해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제 논의가 됐지만 대상과 범위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 문화재청 심사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청 심사가 문화재청 문화재 세계유산분과위원회와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로 에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표로 현재 2005년 4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개편이 됐습니다. 새로 문화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결국은 설득시켜야 되고 이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또는 이해를 깊이 해주실 만한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분들과 교류하고 또는 이분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인 어떤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국민 홍보와 학술대회 같은 것들도 이러한 부분들과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재단이 중심이 돼서 하기도 하지만 관련 지자체들도 좀 예산 투여를 좀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천도교 기관들도 예산 투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과의 관계인데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라고 할 경우에 물론 이제 앞에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기록물의 범위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아마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주 동학교당에 보관되어 있는 동학경전과 동학가사 목판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성격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상주 동학교당의 기록물을 보면 성격상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상주 동학교당의 내용들은 오히려 동학 사상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통일된 것들이 좀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상주 동학교당의 기록물들은
동학 경전을 1920년대에 재간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과 상주동학교당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영기 선생님도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략적으로 서로 같이 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등재에 가능성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그 구분해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학 경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동학혁명 기록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상주 동학교당의 경우에는 동학 가사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형태는 무판본이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장적 파악과 협력관계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82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82쪽의 기록물 현황은 저희가 이제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주로 이제 사료총서 30권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분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나중에 다시 새로운 체계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동학 경전과 천도교 교단 기록.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동학 경전 기록은 동학 사상에 관한 것이고 천도교 교단 기록 중에 대부분 상당수는 또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하거나 거기에 참여한 분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분들의 기록, 그리고 이제 민보군이나 유생, 민보군과 유생의 차이는 이제 민보군은 농민군을 토벌에 참여한 사람들이 토벌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기록들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유생 기록은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지식인들이 그것들을 보고 들은 내용을 그 개인적 입장에서 정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 기록, 그다음에 관군 기록, 그리고 이제 그 심의위원회 심의 기록은 좀 이것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회의록이나 심의 기록이 한 150여 건 되는데 유족 등록 신청 개인별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개인별 기록은 이제 그 법이 생기고 위원회가 생겨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청인이 신청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신청서에 대한 심사 조서가 있고, 그 심사 조서에 대한 심의 의견서가 있고, 그 의견서에 대한 결정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의견서를 통지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일련의 국가가 어떤 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것들을 명예회복시켜주고 그 명예회복에 대한 개인에 대한 기록들이 개별적으로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기록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직권조사 개인 기록은 직권조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청을 안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그 위원회가 개인별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사조서, 결정서, 의견서 이런 일련의 기록을 개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이 기록들은 국가기록원에 이제 다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각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물 현황을 보면 물론 이제 5.18 기록물이나 이런 경우에도 소장기관이 몇 군데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우선 대상과 범위도 문제지만 소장하고 있는 소장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기관도 있고 일반 도서관도 있고 또 개인도 있고 민간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연계하고 체계화하는 또 이런 부분은 이런 데 소요되는 노력이 다른 기록물보다는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 주로 이제 그 관군이나 토벌군 기록은 국가기관 또는 뭐 국사편찬위원회나 규장각이나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관리가 좀 잘 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개인 기록이나 민간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좀 덜 되고 또 훼손이나 이런 정도가 좀 심한 그런 측면을 우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84쪽에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다른 기록물보다 좀 앞선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18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 기록물 등재 이후에 이 어떤 것들을 했는데 우리는 특별법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대상이 되는 기록물들이 그 사료청소 50건이 적원이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재단에서도 고격 청소를 해서 번역을 계속 더 하고 또 일부 자료는 업데이트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더 확대해야 되는데 현재 이 동학 정보 시스템이 2005년부터 한 8년까지 했던 그 심의위원회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막대한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고 기념 사업을 하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자료센터의 기능으로서로 확장된 형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현재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계획은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념재단이 있고 그 기념재단이 2017년까지 지금 383억을 들여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황토연과 기념관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관리 체계에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의 형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그리고 기념관에 현재 이제 5,000점의 유물이 있고 그 유물 중에 한 70% 정도가 기록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록물들이 대부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아닌 경우도 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념공원과 기념관의 그 어떤 유물 기능과 그다음에 자료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서 체계화된다면 상당히 그 관리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또 동학농민과 관련된 기록물들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장기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규 박사님은 이제 오랫동안 적어도 10년 이 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게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2005년부터죠. 2005년부터 해서 지금도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이제 조사 연구를 이제 총괄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이제 기록물을 어떻게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시킬 것인가. 근데 이제 이게 추진된 게 오래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적으로 이제 2017년에 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8월달에 이제 문화처 심사에 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 이후 절차를 문화청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2017년 유네스코로 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등재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이제 대한 모습.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제 등재 과정들과 이제 견주시켜서 실제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50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쉬시고 4시부터 해서 이제 장례 정리하고 종합토론 배영석 교수님이 이제 잘 보시는 개별 약속 토론과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발표해주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혁명 기념재단이 그동안에도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기념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동학 농민혁명 관련 기록물들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라는 사업은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좋은 발표들을 갖다 준비를 해줬는데 메르스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보통 또 기념재단에서 학술대회를 하면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오셨습니다만 특히 유족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서 좀 썰렁한 분위기 같은데 죄송한 그 분들까지 좀 그렇네요. 그러나 오늘 여러 선생님들 세계 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떤 일들을 해오셨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좋은 토론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추진하는 세계 기록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한 30분 이상 정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저는 동학 농민혁명을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기록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가지고는 문외한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선 바로 약정 토론 선생님들의 토론문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발표가 김장식 선생님이 세계 기록 문화유로서의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 평가와 정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공주대 이혜준 선생님 그리고 유네스코 아태 무형 유산 센터의 허건 선생님 두 분의 약정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이혜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토론해 주신 분들을 다 일단 소개 먼저 올리고 이혜준 선생님 토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선생님은 경희대 이명진 선생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병규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김기배 선생님. 신사개념원의 박경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혜준 선생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윤석산 선생님이십니다. 예, 시간도 좀 제한되고 사실은 저는 그냥 몸부저 하러 왔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연구 분야도 약간 좀 다르고 또 세계 기록유산 부분 행진이나 우리 김기배 선생 같은 전문가가 있어서 제가 적절한 사람 아니고 사실은 허건 선생님을 추천하고 저는 빠지려고 했는데 저까지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간략하게만 좀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신청을 했을 때 정리가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신청 대상 등재 신청 대상에서 사실 탈락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 그걸 심사하는 선생님들 중에 이 동학이나 그 대상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저도 그걸 겪어내서 봤으니까요. 근데 사실 거꾸로 보면 거기서 지적하는 그거를 빨리 보완해야 된다는 또 숙제거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사실 좀 늦게 온 이유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비 실사를 외국인이 와 있어요. 근데 서원 얘기를 아무리 설명하면 소용이 없어. 그걸 들을 생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유산 관점에서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기록유산의 특징과 세계사태가 아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거를 우리가 포장을 잘해야 된다. 전략적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대안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의 진전이라든가 가치, 우리가 느끼는 연구사적 가치 같은 건 충분히 됐지만 그러나 그걸 세계인을 설득한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오한 연구와 함께 전략적인 논리가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마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영수 선생님 예시하셨지만 동아시아의 이제 비슷한 그런 유형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특징을 부각할 수 있을까? 이거와 같은 거다, 비슷한 거다 이렇게 갈 것인가? 그 셋 중에서 이건 특별히 뭐가 있다고 할 것인가? 이게 성격이 다르든지 자료가 다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거는 서 선생님이 뒤에 좀 더 좀 보완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자료를 구분하느냐 합칠 거냐 이제 그 문제인데 저는 이게 어떤 때는 독도 되고 어떤 때는 약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같이 하여튼 빨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거를 꼭 뭐 뒤에 조금 뒤라고 뭐 빼고 그런 개념보다도 빨리 설득을 해서 하여튼 같이 가든가 아니면 그거를 합칠 때는 역할을 분명히 해서 합쳐야 되거든요. 성격이 다르면. 그래서 지금 연구사적으로 접근하면 동학농민혁명사로 가지만 사실은 자료의 유형으로 갈 수도 있고 작성의 주체로 갈 수도 있고 자료의 성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갖고 부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 자료가 참 좋은 거다. 뭉뚱그려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설득하는 요령이 좀 필요한데 그럴 때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기록을 분리할 것이냐 합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게 이제 체계적인 보존 관리 문제가 남아요. 이제 기록유산이 됐을 때도 같이 있어 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존되고 전승되고 그 의미가 계속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주체도 지금 애매하고 요걸 빨리 정리하는 걸 하여튼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아까 실사도 안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건 당연히 이제 보고서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존 체계적인 보존 관리 그리고 이건 저 욕심이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지만 추가적인 자료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작업이 여기 보고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모아가고 있다 이런 것이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총 자료의 양과 분류표를 만들었는데 분류표를 지금같이 만들면 심의 자료가 95%예요. 이건 좀 우리가 불리한 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분류 기준을 대자고. 예를 들면 뭐 사진과 기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도 다룰 수가 있고. 그걸 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해요. 지금같이 하면 이쪽 자료는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여지고 다 그게 심의 자료로 들어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분량으로 가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건수는 3,900이지만 분량으로 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분량도 좀 써먹어가지고 이게 비중이 당시 기록의 비중이 좀 높다는 걸 이걸 해줘야지. 잘못하면 이게 그런 게 좀 들어서 그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나올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혜준 선생님께서는 아주 준비를 해오신 걸 아주 간명하게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 문화인가? 이걸 어떻게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할 것이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어떤 관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양희 선생님의 발표문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태평천국이라든가 세포이라든가 외국의 어떤 그런 프랑스 혁명, 독일 농민 전쟁 이것과 어떤 유사성 이런 점들이 많이 이제 강조되었는데 유사성을 강조하는 데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과는 다른 어떤 차별성을 어떤 식으로 좀 확보해가지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좀 방안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을 같이 할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이것도 역시 전략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고요. 세 번째 자료의 어떤 지금 현재 세계적인 보존 문제와 아울러서 현재 제시된 자료상으로는 심의 자료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이것은 좀 보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를 갖다가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허건 선생님의 토론까지 듣고 김양희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깊숙이 해본 것도 없고, 근데 최근에 추진위원회 또 위원회 안으로 또 이렇게 아무튼 몇몇 분들이 아마 좀 저를 이렇게 참고를 했던 모양인데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 뭐 이런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미래 가라만 좀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MOW 사업이 우리 국내에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청적인 사고방식하고 이제 도서관적 사고방식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원래는 아카이브나 라이브러리의 그 개념으로 사실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건데, MOW 사업이 이제 문화청 업무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이제 유물로 지적이 되지 않으면은 기록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약해지는 근현대사의 기록물에 대해서 무능의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기록학계 쪽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아카이브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었고요. 뭐 다행히도 우리 한국에서 전략을 좀 바꿔서 단위 유산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그 아카이브적인 컬렉션적인 그런 성격도 우리가 등장시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화가 잘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전략화도 너무 또 전략화가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5.18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가 굉장히 있었던 거고, 둘째로 자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집산이 좀 되게 집합적으로 그런 클러스터가 좀 있는데 반해서 동학관계 기록물들은 물론 정의 내력이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서로 아다시피 굉장히 많이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래서 어떤 기록물들을 어떤 그 각도로 재조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뭐 평상시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문제를 사안을 초점화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크게 볼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뭐 프랑스 혁명 기록물이다 이렇게 올라간 건 없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에 뭐 기록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는 거니까 사실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 이벤트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초점화시켜가지고 이제 기록물을 올리는 경우가 더 효율적이고, 아니면은 이제 그 아카이브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 예컨대 뭐 규장가 안에 무슨 뭐 이렇게 조선왕 실록이라든지 이렇게 아카이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이제 세계유산 이제 기록유산을 올리는데 방법화하기 좋은 방법이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널려져 있는 것들을 다 뭐 의미가 있다 해서 다 그냥 해쳐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고인돌을 세계유산을 올릴 때 고인돌이 약 2만 점이 있죠. 전라북도에 수없이 많은 이제 고인돌이 있는데 그거 다 올릴 수는 없다. 전라남도에서 한 건, 전라북도에서 한 건, 유산을 초점화시켜달라. 고인돌 그 자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제 해석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유적 관리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다 넣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초점화시켰던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사례가 좀 좋은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의문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5.18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초점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문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 둘째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서류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뭐 이제 인권, 평화, 자유, 상생,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21세기의 아주 화두로 지금 문명사적인 키워드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이것도 진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 이제 치고 나갈 때는 좋았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이제 19세기에
역사적 사건을 한국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동아시아적인 또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걸 어떻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뭐 소련의 러시아의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하고 뭐 이 관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뭐 그게 아니고 한반도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의 한 민족의 갈등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었던가, 그거에 대한 기록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재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동안에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뭐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단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국제화적인 그런 마인드 속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다시 한번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둘째는 동화 그 자체를 좀 의미가 있게 알려야 되겠다. 제가 이제 가부키에 대한 그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우리 그 유네스코 부유유산 목록에 올라가 있죠. 부유유산 대표 목록에 올라가 있는데, 가부키 2005년도에 일본의 그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가부키만 가지고 영문책으로 한 게 101권이더라고요. 우리 판소리는 몇 권인가? 세 보니까 한 권? 두 권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권이 안 돼.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판소리에 대해 영문책 딱 나온 게 This is 판소리라고 영문책 나온 게 한 권밖에 없어요. 2005년도에요. 물론 그 한국의 국문학사를 소개하는 시조, 장가, 뭐 단가 할 때 차토로 판소리를 소개한 것들이 있지만은 판소리 하나 자체를 가지고 영어로 만든 책은 없어요. 근데 가부키는 101권입니다. 역시 이것도 외국 사람들이 이제 문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 동안에 어떠한 그 학술적인 세미나들이 축적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떠한 그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있었는가, 한반도에서 흘러나왔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 다른 우리 그 종교 관련 이제 그 서적들은 MOW 리스트에 안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올라가죠. 전부 다 특징적인 것들. 그런데 우리 지심체 요조를 올린 것도 금성발자라는 점, 테크니크라는 점, 그 다음에 그 팔만대장경 또 아주 테크니크라는 측면, 내용도 좋지만은 그런 요소들이 포맷이라든지 또는 프린팅 방법에 있어서 좀 특이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 건데, 다 같이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그 첨가됐을 때 정신점을 잘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다 벌려놓으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서도 이제 임팩트를 또 문명적인 어떤 임팩트가 무엇이가 있는가라는 것들도 좀 남은 시간 동안에 잘 좀 열심히 좀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방법론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 또 뒤에 토론자들이 또 추가를 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 일일이 요약해서 정리는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역시 아까 이희준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상당히 상통하는 그러면서 좀 더 좀 구체적인 이런 지적까지 주신 것 같아요. 우선 무엇보다도 이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것이 대작물, 그 관련되는 어떤 대작물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지금 현재로서는 막 흩어져 있고 방만하다, 초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이제 분산적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뭔가 좀 타겟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거기에 어떤 집중하는 이런 형태로 대작물로 성장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한국에서의 어떤 의미, 우리끼리 어떤 뭐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동아시아적인 어떤 차원 혹은 어떤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 동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해내 가지고
말하자면 세계 무대에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품으로 가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거와 더불어서 또 농민혁명의 어떤 자체의 어떤 세계화라는 것이 필요하다. 가복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영어로 된 책이 100권이 넘는데 그와 유사한 한국의 판소리는 한 권밖에 없다라는 것들. 제가 알기로는 동학 농민혁명 우리가 이제 태평천국 그다음에 세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태평천국과 관련된 영어 책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영어로 된 책은 거의 없어요. 최근에 2012년인가에 조지 켈린턴인가요? 그 선생님 그분이 동학과 관련되는 책을 이제 냈는데 그것도 동학 농민혁명보다는 사실 동학 사상이에요. 사상 쪽으로 해가지고 동학 농민혁명 관련된 책은 별로 없다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사건을 세계 무대에 내놓고 또 어떤 세계의 어떤 기록 문화 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분 선생님의 또 좋은 토론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김현 선생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뭐 그 답변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허건 선생님이야말로 뭐 그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 가장 앞장섰고 또 풍부한 또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준 교수님 지금 서원을 이제 등재하려고 있는 동분서주하고 가장 많은 뭐 시행착오와 그런 시사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의 뭐 말씀은 다 뭐 올바로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이제 그 등재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말씀이 다 하나하나 참고가 되어야 할 텐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학농민혁명 차원에서 기록물을 바라봤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기록물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세계사적인 어떤 그 기억과 어떤 기록의 그 문제의 의미를 추출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그 두 분 선생님도 좀 더 하신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좀 더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다음 두 번째 발표 왕현전 선생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대상과 자료 현황에 대해 가지고 윤석상 선생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이 이제 대상과 자료 현황인데 이것이 앞에 말씀하신 그 김양식 선생님이 제기하신 문제하고 또 이 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초점은 동학 자료를 넣을 것이냐.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준 선생님께서도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추진위원들이 보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해준 선생님 말씀 맞다나 이것이 독이 될 것인지 약이 될 것인지를 깊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그 동학 농민혁명이 세계사적인 의의를 갖는다거나 인류 사회의 보편적 어떤 그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고서 인류 사회 미래에 어떤 그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자료로서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만 그 동학 농민혁명 자료만 가지고는 그것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이 가지고 있는 동학 사상의 문제 같은 것들이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그 태평천국의 낭이라든가 프랑스 혁명과의 유사성도 있겠습니다만 변별성과 어떤 그 독특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동학 사상에 대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동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그 동학 농민혁명으로 발발돼서 현현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전개를 통해서 바로 그래야만이 이것이 한국의 어떤 그 동학혁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자성 같은 것들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 그 시기적인 문제에 국한시켜서 그것을 뭐 제외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보다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자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위원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그 동학 농민혁명이 어떤 그 동북아 어떤 그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세계사적으로 내놓는다면 그래서 외연을 넓히는 길이라면은 동학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동학 농민혁명의 어떤 그 시면을 어떤 내연을 보다 심화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독자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이 허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그 가부키에 대한 것과 판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구미에서 동학에 대한 연구가 윈스 이후에 그 많은 그 연구자들이 나와서 논문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0년대까지는 주로 동학 농민 혁명이 연구의 테마였습니다. 그 추세가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는 동학 사상에 대한 연구들이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학위 논문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회 보시는 배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농민 혁명에 가는 것보다는 동학 사상에 관한 관심도가 구미의 학자들에게 더 조금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그런 레퍼런스도 더 많고 하니까 그러한 쪽에 보다 그 심각한 논의를 통해서 자료 확정을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그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동학 관련 자료를 같이 이렇게 대상물로 선정할 것인가 말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이혜준 선생님의 어떤 그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같이 넣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이제 허건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종교와 관련된 기록물은 일반적으로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그 종교 관련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특정한 어떤 가치나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인쇄와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등재가 수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시 허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대상물을 선정할 것인가라는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한데요. 왕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에 그 사료를 모아서 사료 총서를 낼 때 전체 기획과 달리 증대에 대해서 30건이 됐는데요. 실제 그 사료 편집위원회에서 자료 정리한 건 25건까지 나머지 5건 중에 4건은 이제 동학 그 경전이라든가 사상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원래 방침하고는 좀 달리 표영삼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이것은 포괄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수용해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절충적이거나 뭐 복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농민전쟁의 참여자들의 경향을 놓고 봤을 때 동학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차에서 연장돼서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2차에 참여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북쪽 교단을 중심으로 한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기록을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그것에 어떤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포함하느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발제문에서 조금 제기하지 못한 측면은 이 그 기록 동학농민혁명의 기록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못했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1차 사료라고 생각하고 1차 사료의 생산자는 누구냐 하면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은 1894년 5년 어간에서 만들어진 기록이건 후후대에 생산된 기록이건 그것을 또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1920년대
오지영이 동학사를 집필한 초고 이것은 당연히 이제 그 참여자의 기록에 들어갈 거고 20년대 30년대 천도기하고 관련된 각종 잡지에 실린 회고담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2000년대 그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조사한 기록 뭐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참여자 혹은 참여자 후손의 기록으로 큰 범주로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분류 체계의 문제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기록들이 그냥 명목적으로 이렇게 분류되기보다는 기초적인 자료로서 건건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한두 달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계획서, 기획안을 낼 때는 뭐 기본적인 방향을 일단 정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료의 그 범위의 어떤 기준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참여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록유산의 그 신청과 별도로 아카이브적으로 이 그 사료에 대한 접근이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대상물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수천 종 혹은 페이지 수로는 뭐 수십만 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병행적으로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명과 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를테면 기획안에 너무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에 매여 있어서 실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이런 사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것하고 분리된다면은 상당히 좀 언밸런스하고 명실상부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 윤수사 선생님.